여기가 내 묘자리다. 한유라 소위 칼날 같은 바람이 스치는 절벽 끝. 대위 권시진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낮고 잔인했다.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눈빛은 눈앞에 선 작은 체구의 여군 장교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한유라 소위.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는 권시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그저 고요했다. 흔들림 없는 짙은 갈색 눈동자로 권시진을 응시할 뿐. 그 표정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권시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건가? 그가 한 발짝 다가서며 조롱하듯 물었다. 그러나 한유라의 시선은 그를 넘어 그의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부하와 저 멀리 펼쳐진 삭막한 산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처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독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범한 어느 날로부터였다. 몇 주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자리한 제17보 병사단 전방부대. 이곳은 1년 내내 마른 흙먼지와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곳이었다. 회색빛 막사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군용 차량들의 소음,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우렁찬 구령 소리가 이곳이 문명과는 격리된 철저한 군사구역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신임 장교 한유라 소위가 배속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메마른 부대에 던져진 작은 파문과도 같았다. 뽀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군복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앳된 얼굴. 그녀는 군인이라기보다는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처럼 보였다. 부대원들은 수군거렸다. 저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최전방 부대 장교로 올 수 있었을까? 낙하산이 분명해. 인사과 행정장교라던데. 뻔하지 뭐. 편한 보직으로 빼돌린 거겠지. 얼굴만 반반한 꽃병이 아니면 다행이고. 노골적인 편견과 멸시가 담긴 말들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지만 한유라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보직인 인사과 행정장교로서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맡은 일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고 병사들의 인사 기록을 관리하며 각종 행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주어진 일을 군말 없이 처리하는 신임 장교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매일 새벽 5시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업무 시간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류를 처리했다. 그녀의 책상은 항상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핵심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능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혹은 보여주기식 노력이라 폄하할 뿐이었다. 이 삭막한 부대에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존재했다. 바로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 권시진 대위였다. 권시진은 부대 지휘관인 권 대령의 외아들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의 계급은 대위였지만 웬만한 소령이나 중령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부대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는 오만했고 나태했으며 잔인했다. 자신의 실수는 부하의 탓으로 돌리고 부하의 공은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뒤틀린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유라가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 사건이 일어났다. 점심시간에 병사 식당,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듯한 어리숙한 이등병 하나가 식판을 들고 가다 긴장한 나머지 권시진 대위의 군화에 국물을 살짝 엎지르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이등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권시진에게로 향했다.
권시진은 잠시 자신의 군화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역겨운 것을 봤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이등병의 식판을 발로 걷어찼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 쓸모없는 새끼가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욕설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등병은 겁에 질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권시진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내 놈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닦아야 정신을 차리겠나. 당장 칫솔 가져와. 내 놈이 더럽힌 이 바닥 전부를 그 칫솔로 광이 나도록 닦아. 내 군화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격 살인이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다. 몇몇 고참 병사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권시진의 아버지인 권 대령이 이 부대의 지휘관인 이상 그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등병은 울먹이며 어디선가 칫솔을 가져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그때 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한유라 소위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움직이는 손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눈앞의 비극적인 연극을 묵묵히 관람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알 수 있었다. 차분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였고 기록이었으며 조용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권시진 대위의 얼굴, 그의 계급장, 그가 내뱉은 모든 말, 겁에 질린 이등병의 떨림, 그리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수백 명의 방관자들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빠짐없이 각인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유라는 여전히 조용한 행정장교로 남았다. 하지만 권시진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 특별한 파일에 저장되었다. 제거 대상이라는 붉은색 딱지가 붙은 채로 폭풍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그 핵은 이미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사 식당에서의 소란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겁에 질려 칫솔로 바닥을 닦던 이등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사건은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부대원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권시진 대위에게 그 이등병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한유라 소위. 그 돌멩이처럼 조용한 여자에게로 처음에 권시진이 한율에게 가졌던 감정은 단순한 흥미였다. 삭막한 군대에 핀 꽃 한 송이. 그는 자신의 지위와 외모라면 쉽게 그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작을 걸었다. 한 소위는 군복보다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말에 시내라도 나갈까? 그의 기름진 목소리와 노골적인 시선에도 한유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처럼 정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업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대위님.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감정의 동요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권시진은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게다가 그녀는 병사 식당에서 그의 권위가 펼쳐지는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장교였다. 다른 이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거나 자리를 피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이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러웠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흥미는 곧 정보욕으로 그리고 이내 악의로 변질되었다. 그는 한유라의 그 평온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의 얼굴에 공포와 굴욕을 새겨 넣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를 새로운 목표물로 삼았다. 권시진의 괴롭힘은 유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전술 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주간 회의. 여러 장교들이 모인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권시진은 일부러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군대가 너무 약해졌어. 여자들까지 들어오니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군. 전쟁은 소꿉놀이가 아니라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유라를 향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장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지휘관의 아들인 그에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모두가 한유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거나 분노하거나 최소한 당황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한유라는 그저 펜을 든 채 조용히 고개를 들어 권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했다. 단 2초간의 시선 교환. 그녀는 다시 자신의 수첩으로 시선을 돌리며 방금 들은 말이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인 것처럼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반응은 가장 강력한 경멸이었다. 권시진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공개적인 망신이 통하지 않자 그는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한유라의 사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한 소위,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몸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특별 임무를 하나 주겠다. 그가 던져준 임무는 제4창고 재고 목록 작성이었다. 제4창고는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폐기물들을 모아두는 곳으로 부대 내에서도 유령의 집이라 불리는 장소였다. 온갖 낡고 녹슨 장비들, 곰팡내와 먼지로 가득 찬 그곳은 장정 서너 명이 며칠은 꼬박 매달려야 정리가 가능한 곳이었다. 그런 곳의 재고 조사를 행정장교인 그녀에게, 그것도 혼자서 하라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기한은 내일 오전까지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그는 한유라가 불가능하다며 항의하거나 최소한 곤란한 표정이라도 짓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 권시진은 또다시 김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한유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보급과에서 재고 목록 양식과 손전등, 그리고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수령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사 창고의 묵직한 철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창고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고 정체불명의 장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유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마치 숙련된 고고학자처럼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목록 작성을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모습은 가녀린 체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몇 시간 후 권시진은 그녀가 울면서 뛰쳐나오거나 포기했다는 보고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는 슬쩍 창고 근처로 가보았다. 굳게 닫힌 철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끌고 기록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다. 저 여자는 정말 인간인가? 다음 날 아침 권시진이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제사 창고 재고 목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품목들이 종류, 상태, 수량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폐기 처리가 시급한 물품 목록까지 별도로 첨부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마치 기계가 작성한 것처럼 완벽했다. 권시진은 보고서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꼬투리 잡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는 다시 한유라를 호출했다. 보고서 정리는 잘하는군. 칭찬해주지. 그럼 이제 저기 연병장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폐타이어들
전부 규격별로 정리하고 개수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그것도 자네 임무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시켜도 힘들어할 막노동이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대답은 똑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묵묵히 연병장으로 향했다. 땡볕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큰 군용 트럭 타이어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부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꽃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애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라는 이 모든 괴롭힘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다. 권시진 대위, 유형 통제 불능의 분노, 낮은 자존감, 권력 의존, 1차 대응 감정적 자극을 회피, 규정에 의거한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공격의 명분을 제거한다. 현재까지 유효. 그러나 그의 행동 패턴으로 보아 비이성적인 방식의 물리적 위협으로 단계가 격상될 확률 85% 이상. 대비책 수립 필요. 그녀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를 분석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사냥꾼이었다. 권시진은 자신의 모든 방법이 막히자 조급해졌다. 언어폭력도, 부당한 업무 지시도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강철 같은 평온함은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를 부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날 저녁, 지휘관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음 주 훈련 계획을 검토하던 그의 눈에 한 단어가 들어왔다. 산악 생존 훈련.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지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힘들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훈련이었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서류 작업이나 타이어 정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지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그곳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사라져도 그저 불운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다. 산악 생존 훈련의 날이 밝았다.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들이 거대한 백호산맥의 입구에 집결했다. 짙은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와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훈련 통제관인 베테랑 원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훈련 개요를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개인 단위로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생존 및 독도법 훈련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식량만을 이용해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통신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모두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증명해 보이도록 이상 장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다. 하지만 권시진 대위의 얼굴에는 오직 잔인한 기대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교관들 옆에 서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부대의 유일한 여군, 장교인 한유라, 소위도 참가한다. 약한 모습을 보일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나는 한 소위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는 지도를 하나 집어들고 한율에게 건넸다. 따라서 한 소위에게는 특별히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코스를 배정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험준한 능선이지. 한 소위, 할 수 있겠나. 죽음의 계곡.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고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은 잦은 기상 변화와 가파른 절벽, 그리고 길을 잃기 쉬운 복잡한 지형 때문에 베테랑 특수부대원들도 기피하는 최악의 훈련 코스였다. 그런 곳을 훈련 경험도 거의 없는 신임 행정 장교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사고를 유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모두가 권시진의 악의적인 의도를 눈치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한유라는 말없이 그가 내민 지도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불만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태연한 태도에 권시진은 속으로 이빨을 갈았다. 그래, 어디까지 그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는지 보자.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권시진은 안전 점검을 핑계로 한유라의 군장을 따로 검사했다.
그의 충실한 부하 중 하나가 그녀의 군장을 확인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나침반 근처에 강력한 자석을 스쳐 지나갔다. 나침반의 자침을 교란시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의 수통 마개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멍을 냈고 고열량 전투식량 몇 개를 맛없는 건빵 덩어리로 바꿔치기 했다. 이제 그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식수는 점점 부족해질 것이며 쉽게 지치게 될 터였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훈련 시작을 선언했다. 훈련 시작! 장병들은 뿔뿔이 안개 낀 숲속으로 사라졌다. 한유라도 배정된 코스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선 지 약 1시간 후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나침반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아무런 미련 없이 그것을 배낭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태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무 기둥에 낀 이끼의 방향을 살폈다. 그리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영하의 냉기였다. 나침반의 교란, 서서히 새어나가는 수통의 물, 이것은 우연한 장비 불량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보타주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생존을 건 전쟁이다. 그 순간부터 한유라의 눈빛이 달라졌다. 도시의 행정장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야생의 생존자만이 남았다. 그녀의 생존 기술은 교과서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땅의 경사와 물의 흐름만으로 지형을 읽었고 동물들의 발자국을 분석해 위험 지역을 피해 갔다. 물이 새는 수통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계곡으로 내려가 흐르는 물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페트병과 모래, 숯, 그리고 옷가지를 이용해 가니 정수기를 만들어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독성이 있는 식물들을 완벽하게 골라내고 먹을 수 있는 뿌리와 어린 순을 찾아내어 최소한의 열량을 보충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른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을 때 한유라는 바람이 막히는 거대한 바위 틈을 찾아냈다. 그녀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들을 모아 비와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견고한 은신처, 린투 쉘터를 10수분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 그녀가 은신처를 만드는 솜씨는 마치 수십 년간 야생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한편 산 아래의 임시 지휘 텐트에서 권시진은 GPS 추적기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한 곳에 멈춰서 구조 신호를 보내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유라의 추적기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죽음의 계곡 코스를 따라 정확하고 꾸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엘리트 병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말도 안 돼. 권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나침반도 고장났고 식수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저게 가능한 일이야. 그의 혼란은 곧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한유라는 그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함정을 비웃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계획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날, 결승선이 설치된 상이슬개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과 통제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가 가장 먼저 도착할 사람으로 수색대대의 에이스인 김중사를 꼽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숲의 경계선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흙먼지로 뒤덮이고 군복은 나뭇가지에 찢겨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지친 기색은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한유라 소희였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경악, 불신, 그리고 경외가 뒤섞인 침묵이었다. 그녀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정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통제관 앞으로 걸어가 흑투성이 손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소위 한유라, 훈련 종료를 보고합니다. 그 모습을 군중 속에서 지켜보던 권시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은 것을 넘어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자존심과 권위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의 이성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증오는 사리로 변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제거. 산악 생존 훈련이 끝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한유라 소희는 더 이상 낙하산이나 꽃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의 계곡을 정복하고 전체 1등으로 돌아온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쓰고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권시진 대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부대원들이 자신을 흘깃 쳐다보고는 이내 한율에게 경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에서 왕좌를 빼앗긴 폭군처럼 그는 고립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며칠 후 그는 소수 전개 암벽 등반 및 하강 훈련을 계획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로 자신과 한유라, 그리고 자신의 충견 노릇을 하는 박하사와 최일병, 단 4명만을 지목했다. 훈련 장소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지고 험준하기로 소문난 악마의 발톱 절벽이었다. 평소에는 안전 문제로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훈련 당일, 4사람은 무거운 등반 장비를 짊어지고 악마의 발톱을 향해 걸었다. 박하사와 최일병은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낀 듯 연신 불안한 눈빛으로 권시진을 쳐다봤지만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한유라는 여느 때처럼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권시진의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 그리고 공기의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3단계, 그가 예측했던 물리적 위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정상에 도착하자 칼날 같은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발밑으로는 수백 미터 아래의 까마득한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권시진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자며 모두를 절벽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시진이 박하사와 최일병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들은 망설이면서도 천천히 움직여 한유라의 퇴로를 막아서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순식간에 그녀는 절벽을 등진 채 세 남자에게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권시진은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사리가 드러났다. 경치가 아주 좋지. 한 소위 내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 좋은 곳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섬뜩하게 울렸다. 한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평온한 눈빛에 권시진은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지난번 생존 훈련 재밌었나? 내가 내 나침반과 수통에 작은 선물을 해줬는데 용케도 살아남았더군. 쥐새끼처럼 말이야. 그의 자백에 박하사와 최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권시진이 한유라를 괴롭히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비열한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 한유라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경멸에 가까운 조소였다. 그래서요. 그 짧고 무심한 한마디는 권시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조롱과 위협이 그녀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그래서 넌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 너 같은 년 때문이야. 여자 주제에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는 년들, 네가 내 부대에 온 이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네, 그 잘난 척하는 눈빛.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그의 폭언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포까지. 한유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위님이 왜 그렇게까지 발악하는지. 불쌍해서요. 뭐라고? 아버지의 그늘 뒤에 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는 이길 자신도 없는 겁쟁이. 그게 바로 대위님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나처럼 혼자의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겠죠. 그것은 치명타였다. 권시진이 평생을 애써 외면하고 감춰왔던 그의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정확하게 꿰뚫는 비수였다. 그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닥쳐 이 미친년이. 이성을 잃은 권시진이 야수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두 손이 맹렬한 기세로 한유라의 가슴을 밀쳤다. 한유라의 눈이 순간 커졌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확인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군화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바위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졌다. 세상이 기울어졌다. 권시진과 그의 부하들의 경악과 공포, 그리고 희열이 뒤섞인 얼굴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귀에서는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수백 미터 아래의 뾰족한 바위들이 흐릿한 잔상처럼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다. 절벽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권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허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식어가며 그 자리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차가운 현실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직 방해물을 제거했다는 뒤틀린 성취감만이 남았다. 뒤에서 박하사가 겁에 질려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위님,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닥쳐. 권시진은 날카롭게 소리치며 박하사의 뺨을 후려쳤다. 정신 차려. 이 등신들아, 이건 사고야. 한유라 소희가 하강 준비를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비극적인 사고. 우린 최선을 다해 구하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알았나?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너희도 저 년처럼 되는 거야. 명심해. 박하사와 최일병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살인의 공범이었다. 세 남자는 끔찍한 비밀을 공유한 채 한참 동안이나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계곡 깊은 곳에서는 바람이 마치 억울한 영혼처럼 흐느끼며 울부짖고 있었다. 권시진과 그의 두 공범은 해가 저물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부대로 복귀했다. 그들의 얼굴은 흙먼지와 공포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권시진은 곧장 부대 지휘관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권 대령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미리 짜놓은 대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유라 소희가 하강 훈련 중 발을 헛디뎠고 강한 돌풍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추락했으며 자신들이 손을 쓸 틈도 없었다고.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비통한 표정을 연기했다. 권 대령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는 아들의 눈빛과 그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두 부하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유일한 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알았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즉시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야간 수색은 위험해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직접 선발한 소수의 인원으로 수색대를 꾸렸다. 그리고 권시진이 알려준 실제 추락 지점에서 한참 벗어난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수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몇 시간 후, 수색대는 권시진의 부하가 몰래 가져다 놓은 한유라의 군복에서 찢어진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고의 증거로 둔갑했다. 권 대령은 기상 악화 예보를 핑계로 수색을 조기 종료시켰다. 그리고 그는 훈련 중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부대 게시판에 한유라, 소위의 흑백 사진과 함께 짧은 추도문이 붙었다. 며칠간 수군거리던 부대원들도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 젊은 여군 장교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군대 내 사건 사고 중 하나로 묻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권 대령 부자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한편 악마의 발톱 절벽 아래 깊은 계곡의 어둠 속에서 한유라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차가운 바위의 냉기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왼쪽 팔은 부러져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다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명백한 뇌진탕 증세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을 상황.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수년간 반복된 지옥 같은 훈련의 결과물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성은 고통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은 오른팔로 군복 소매를 길게 찢어 피가 흐르는 다리를 꽉 동여마에 지혈했다. 그리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튼튼한 나뭇가지 2개를 찾아내 자신의 군용 벨트를 풀어 부러진 왼팔에 단단히 고정시켜 부목을 만들었다. 모든 과정은 신음소리 하나 없이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듯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기어서 몸을 움직였다.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바위, 밑에 작은 틈을 발견한 그녀는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체력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것.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3개의 단어가 맴돌았다. 생존 버거 박스. 권시진이 꾸민 형식적인 수색대가 자신을 찾아낼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주 먼 곳. 그러나 반드시 움직일 단 하나의 연결고리에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서울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 선 대장 한광철은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정운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군인이었다. 같은 시각, 국방정보본부의 지하 벙커. 중장 김서연은 북한의 이상 동향에 대한 기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보고를 하던 영광급 장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분석가였다. 2 사람은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부부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외동딸 한유라가 있었다. 한광철 대장의 보좌관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의장님, 따님과의 정기 통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라가 장교로 임관한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는 부녀가 정해놓은 통화 시간이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어겨진 적 없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한광철은 잠시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반복되다 이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무슨 일인가? 그는 다시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유라와 연락이 안 된다. 국방정보본부. 김서연 중장은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딸 유라는 단 한 번도 약속된 연락을 어긴 적이 없는 아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를 넘어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보좌관인 김소령에게 지시했다. 제17사단에 연락해서 한유라 소위의 상태를 확인해봐. 몇 분 후 김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장군님, 11사단에 확인한 결과 한유라 소위는 이틀 전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실종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순직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그 순간 벙커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김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사고 내 딸이. 그녀의 머릿속 컴퓨터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관련 파일들을 자신의 모니터로 불러왔다. 제17사단 지휘관 권호성 대령. 과거 몇 차례의 비리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됨. 그의 아들 권시진 대위. 잦은 부대 내 불화와 폭행 문제. 모두 아버지의 권력으로 무마됨. 사고 보고서. 단 2명의 하급자가 증인. 수색. 단 몇 시간 만에 종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끔찍한 그림이 드러났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은폐였다. 부대의 침묵근 진실을 감추기 위한 비명과도 같았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제 어머니의 눈이 아닌 적을 심판하는 정보사령관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소령, 예, 장군님, 블랙호크 준비시켜 7사단으로 직접 간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합참 의장실에도 연락해 내 남편에게 전해 딸을 찾으러 간다고. 그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풍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유라 소위의 사고가 있은 지 이틀이 지난 오후. 제17사단 부대는 거짓된 평온함 속에 잠겨 있었다. 권 대령은 모든 보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권시진 대위는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듯 오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식당에서 동료 장교들과 커피를 마시며 게시판에 붙은 한유라의 추도문을 곁눈질하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었다. 그는 승리했다. 바로 그 순간 땅과 하늘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음은 점점 커지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부대에 드나들던 수송 헬기의 가벼운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육중하고 위압적이며 공기 전체를 찢는 듯한 굉금, 관제탑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사단장님, 식별 부호, 코리아 12, 코리아 12. 합참의장 직속 VIP 수송 헬기 블랙호크가 사전 통보 없이 본부대 상공에 접근 중입니다. 즉시 착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 대령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합참의장 직속기 불씨 감찰인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온 것인가,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모든 지휘관을 비상소집했다. 전원 5분 내로 헬기 착륙장으로 집합시켜 당장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무슨 대단한 인물이 오기에 이 난리법석인가 싶어. 권시진도 호기심과 과시욕이 뒤섞인 채 착륙장으로 향했다. 헬기 착륙장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의 중심이 된 듯했다. 특수 도장된 검은색 동체의 블랙호크가 위용을 뽐내며 먼지를 일으키고 착륙했다. 기체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상징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권 대령을 필두로 한 부대 지휘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했다. 드르륵 헬기의 측면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칼날같이 다려진 제복을 입은 보좌관이 내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잠시 후 2개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시간과 공기가 멎는 듯했다. 한 명은 거대한 산과 같은 남자였다. 그의 어깨와 옷깃에서 빛나는 4개의 은빛별, 대한민국 군서열 1위, 80만 군의 정점에 선 살아있는 전설, 합동참모본부 의장 한광철 대장이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음으로 조각한 듯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세 개의 별이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었다. 국방정보본부 사령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아군에게는 경외의 대상인 얼음 여왕 김서연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하늘과 땅. 두 개의 전설이 예고도 없이 최전방의 작은 부대에 동시에 강림한 것이었다. 권 대령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그의 목에서 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충성 17사단장 권호성 대령, 의장님과 사령관님을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용무를.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김서연 중장이 그의 인사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권 대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얼음 조각 같은 그녀의 시선은 도열한 장교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권시진의 얼굴에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헬기의 소음과 바람 소리를 뚫고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권호성 대령, 예 장군님, 내 딸 한유라 소희는 어디 있지? 정적,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절대적인 정적. 내 딸. 그 두 단어는 착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권 대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권시진이었다. 그의 시선은 김서연 중장의 얼굴과 그 옆에 선 한광철 대장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한광철, 한유라, 한에이찬 설마 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여자. 그저 얼굴만 반반한 행정장교라고 조롱했던 여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절벽에서 밀어버린 그 한유라, 소위가 대한민국 군의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의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권시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믿었던 아버지의 권력, 그가 휘두르던 오만함, 그의 작은 왕국, 그 모든 것이 눈앞에 거대한 두 개의 태양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심판대 위에 선 가련한 사냥감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광철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듯한 저음이었다. 사단 장실로 안내해. 그는 얼어붙은 권 대령을 지나치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우리가 통제한다. 그것은 통보이자 선고였다. 두 명의 장군은 얼어붙은 권 대령 부자를 그대로 지나쳐 마치 자신들의 소유지인 양 당당하게 지휘 본부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뒤를 서늘한 표정의 보좌관들과 헬기에서 내린 중무장한 헌병들이 따랐다. 착륙장에는 권 대령과 권시진, 두 사람만이 버려진 듯 남았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쳤고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17사단 지휘관실은 순식간에 국방정보본부의 임시지휘통제실로 변모했다. 권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 한 구석에서 죄인처럼 서 있어야 했고 그의 모든 지휘 권한은 박탈당했다. 김서연 중장과 그녀의 보좌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통제하고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을 수행하는 듯했다. 한광철 대장은 묵묵히 지휘관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다. 그는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정보전과 심리전은 김서연 중장의 동무대였기 때문이다. 김서연은 압수한 사고 보고서를 단 한 번 훑어보고는 코웃음 쳤다. 유치하기 짝이 없군. 그녀는 보좌관에게 명령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박 하사와 최 일병 각각 다른 방에 격리시켜 박 하사부터 데려와. 얼마 후 사색이 된 박 하사가 굳은 표정의 헌병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김서연은 그를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서류를 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 같은 눈으로 박 하사의 눈을 꿰뚫어 볼 뿐이었다. 수십 초간의 무거운 침묵. 그것만으로도 박 하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마침내 김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문보다도 날카로웠다. 박 하사, 자네, 정보사령부 특수신문 과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렇겠지. 그 과정을 겪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람의 뇌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물리적 반응을 보이는지,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고 동공이 얼마나 미세하게 흔들리는지 0.1초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굳이 그런 장비가 없어도 나는 사람의 눈만 보고도 거짓을 읽을 수 있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하사의 땀으로 축축한 손을 가리켰다. 자네처럼 말이야. 박 하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김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마치 뱀이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자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러 온 거지. 자네는 지금 두 개의 길 위에 서 있어. 하나는 살인 미수의 공범으로 군 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을 썩는 길. 다른 하나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정상 참작을 받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최소한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하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잊지 마. 내 딸은 아직 실종 상태다. 만약 내 딸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네에게는 세 번째 길이 주어질 거야. 아무도 자네를 찾지 못하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박하사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권시진 대위님이 한 소위님을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 대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한광철 대장의 서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박하사의 자백을 녹취한 후 김서연은 곧바로 최일병을 불러들였다. 이미 옆방에서 박하사의 울음소리를 들은 최일병은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술은 박하사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완벽한 교차 검증이었다. 마지막 순서는 주범이었다.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온 권시진은 애써 태연한 척, 반항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김서연은 그에게는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두 개의 녹음기와 서류들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권시진 대위, 내 놈의 유치한 연극은 끝났다. 그녀는 권시진이 제출했던 사고보고서의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유라 소위는 오후 3시 15분경 강한 돌풍에 휩쓸려 추락했다. 하지만 그 시간 부대 기상 관측소의 기록에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고 기록되어 있더군. 첫 번째 거짓말. 그녀는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박하사의 울음 섞인 자백이 흘러나왔다. 박하사의 진술이다. 내 놈이 한 소위의 나침반과 수통에 고의로 손을 댔다는군. 두 번째 거짓말. 그녀는 다음 녹음기를 틀었다. 최일병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일병의 진술이다. 내 놈이 한 소위를 절벽 끝으로 몰아쓰고 직접 가슴을 밀쳤다고 하더군. 세 번째 거짓말.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살인 미수지. 권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놈들이 살기 위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 서 있던 권 대령이 마침내 아들을 위해 나섰다. 장군님, 이것은 명백한 강압 수사입니다. 하급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제 아들을 범죄자로 몰 수는 없습니다. 정식 절차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광철 대장이었다. 권 대령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1000개의 검이 부딪히는 듯한 강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자네는 지금부터 아들 걱정이 아니라 자네의 남은 군 생활과 노후를 걱정해야 할 걸. 단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권 대령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2개의 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권시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반항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김서연은 무너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권시진 대위, 내 놈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지금부터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일개 민간인일 뿐이야. 내 놈의 죄는 군법이 아닌 대한민국 형법이 심판하게 될 거다. 그녀의 말과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와 권시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질질 끌려나갔다. 한때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권시진이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권 대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끝났다. 그때까지 아내의 신문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광철 대장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철 같은 어조로 명령했다. 국군 최고사령부에 직통 연결해 제7봉 7특수임무단, 공격 헬기 2대와 최정계 구조팀을 즉시 이곳으로 출동시키라고 전해라. 3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7봉 7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최전계 대테러 부대, 국가급 비상사태에만 투입되는 전설적인 부대였다. 일개 사단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에 국가 전략급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명령이라는 말 앞에서는 그 어떤 규정도 무의미했다. 한광철은 다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감사실장이었다. 나 한광철이다. 지금 즉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실칠사단으로 보내. 권호성 대령의 부임 이후 모든 서류, 부대 운영비, 인사기록,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다. 그의 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몇 마디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2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호위를 받으며 시누크 수송 헬기가 17사단 상공에 나타났다. 부대원들은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7봉 7특임단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장비, 그들의 눈빛, 그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는 117사단의 일반 병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한광철은 직접 그들을 이끌고 악마의 발톱 절벽으로 향했다. 그는 구조팀장에게 딸이 추락한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었다. 내 딸은 살아있다. 반드시 찾아내. 명령 받들겠습니다. 최전계 구조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이 깔린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능숙하게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헬멧에 달린 탐조등이 칠흑 같은 계곡을 비추며 생명의 흔적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정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습니다. 생존자 발견 의식은 있으나 부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인양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강철 같았던 한광철 대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계곡 아래 707 대원들은 바위 틈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한유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과다출혈과 탈수,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을 발견한 대원들의 군복에 새겨진 707 부대 마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조팀장은 그녀의 임시방편으로 만든 부목과 지혈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틀을 버텼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영역이었다.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다. 한유라는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구조용 들것에 실려 조심스럽게 절벽 위로 인양되었다. 절벽 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광철은 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갔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딸의 모습,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감쌌다. 고생했다, 내 딸.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한유라는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의무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C7사단 본부는 국방부 특별감찰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들은 권 대령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그의 비리는 파헤칠수록 끝이 없이 나왔다. 군납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대 운영비 횡령, 그리고 아들 권시진이 저지른 수많은 비행들을 권력을 이용해 은폐한 정황까지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부패하고 무능한 군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모든 조사가 끝났을 때 국군 검찰단의 수사관들이 권 대령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권호성 대령, 당신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방조 및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군복을 입은 죄수가 되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군림했던 권씨 부자의 작은 왕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태양이 내뿜는 빛 앞에서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공포와 침묵으로 유지되던 부대는 이제야 진정한 정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권씨 부자가 몰락한 후 제17사단에는 대대적인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국방부 특별감찰팀은 부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수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패의 뿌리를 모조리 도려내기 시작했다. 권호성 대령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던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어떤 이는 불명예 전역을 당했고 어떤 이는 군 교도소로 보내졌다. 공포와 침묵으로 유지되던 부대의 낡은 질서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정의와 원칙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고 있었다. 부대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같은 시각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 한유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의 집중치료 아래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끔찍했던 사투의 흔적인 흉터들이 남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인 한광철 대장과 김서연 중장이 병문안을 왔다.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인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부모와 다를 바 없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김서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신체 기능은 98% 회복, 흉터는 남겠지만 작전 수행에는 문제 없을 거다.
재활 치료만 잘 받으면 돼. 이어서 한광철 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는 군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남았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어. 그는 딸의 성치 않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국방부 본부나 합참으로 자리를 옮겨주마. 더 안전하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하지만 한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확고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뭐라고? 제가 있던 곳으로, 11사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서연 중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이유를 듣고 싶구나. 한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은 썩은 뿌리를 도려냈지만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불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그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는 저나 다른 누군가가 그런 부조리를 겪지 않는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2명의 전설적인 장군은 딸의 눈빛 속에서 그 어떤 위협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군인 정신 그 자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을 말리지 않았다. 그저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 달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한유라 소희가 17사단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탄 지프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던 병사들, 작업을 하던 병사들, 막사 사이를 오가던 병사들까지 그녀를 발견한 모든 부대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에는 더 이상 그녀의 배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명의 진정한 군인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의의 표시였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원칙과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부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서류 작업만 하는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임 사단장의 특별 참모로서 부대 혁신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었다. 그녀는 훈련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교관이었지만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권위는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능력과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어느 이른 새벽, 한유라는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섰다. 동이 터오는 여명 속에서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녀의 부모님이 누구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며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진정한 군인으로, 진정한 리더로 만드는 힘이었다. 부대는 그녀와 함께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군사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주범 권시진은 동료 군인에 대한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아버지 권호성 역시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모든 군인 연금과 혜택을 박탈당했으며 수십 년간 저질러온 뇌물수수와 횡령, 직무유기,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권씨 부자의 몰락 소식에 11사단 장병들은 조용한 환호를 보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년 후 한유라는 대위로 진급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완벽하게 증명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지금 1년 전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로 그곳, 악마의 발톱 절벽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임관한 신임, 소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은 바로 그들의 첫 암벽 하강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한유라 대위의 훈련 방식은 권시진의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권위로 윽박지르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한 소위가 공포에 질려 절벽 끝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자 한유라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두려움과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한유라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자신의 안전 로프를 그의 로프 옆에 나란히 걸었다. 괜찮다. 처음에는 누구나 두렵다. 하지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옆에는 전우가 있고 네 등 뒤에는 내가 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줄이다. 그녀는 소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믿고 네 자신을 믿어. 그리고 발을 내디뎌라. 내가 함께 내려가 주겠다. 그녀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소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절벽 아래로 첫 발을 내디뎠다. 한유라는 그의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며 차근차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완벽한 자세로 절벽 아래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소위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성취감과 감격이 가득했다. 한유라는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의 무덤이 될 뻔했던 그곳은 이제 그녀가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희망의 훈련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남아 비극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임을. 그렇게 한유라 대위의 전설은 시작되고 있었다.